18세기 최고 탐험가로 손꼽히는 영국의 제임스 쿡은 세 차례 태평양 탐사를 완수하며 대항해 시대의 피날레를 장식한 인물입니다. 쿡은 뉴질랜드와 호주 동부 해안을 탐사하고 정밀한 지도를 제작했으며 유럽인 최초로 하와이 제도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는 선원들에게 절인 양배추를 먹이는 철저한 식단 관리를 통해 장거리 항해의 치명적 문제였던 괴혈병을 성공적으로 예방하였죠. 1차 항해에서 쿡은 인데버호를 이끌고 천상의 섬 타히티에 도착해 금성의 태양면 통과 관측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곳에서 폴리네시아 전통 항해술에 능통한 원주민 항해사 투파야를 만나 배에 동행시키고 미지의 남방 대륙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타히티에서 남서쪽 4,000km 거리에 뉴질랜드에 도착한 이들은 마오리 부족의 강한 적대감과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쿡 선장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투파야를 불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타히티어와 마오리어는 매우 흡사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고 덕분에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제주도민이 배를 타고 4,000km 떨어진 싱가포르에 도착했는데 현지인과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한 상황과 다름없었죠. 태평양은 지구 표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모든 육지를 합한 면적보다 넓을 정도로 엄청나게 광대합니다. 일례로 1521년 태평양을 최초로 횡단한 마젤란은 100일 이상 폴리네시아 지역을 동서로 관통했지만 단 하나의 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럽 탐험가들은 광활한 바다 위에 점처럼 흩어진 폴리네시아 섬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스터 섬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섬으로 불릴 만큼 외딴 곳으로 가장 가까운 섬에서조차 무려 2,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유럽인의 눈에 비친 원주민의 배는 나무를 대충 깎아 만든 소형 카누가 대부분이었고 장거리 항해를 하기엔 너무 허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조화인지 이런 엉성한 배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섬들을 항해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죠. 원주민에게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는 회개한 주장부터 태평양의 전설의 아틀란티스, 무대륙이 존재했다는 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거대한 화산 폭발과 지진의 대재앙으로 대륙 대부분이 바다에 잠겼고 수천 개의 작은 섬으로 격리된 원주민들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부터 비스마르크 제도, 바누아투, 뉴칼레도니아, 피지, 사모아, 통가 등 태평양 여러 섬들에서 정교한 문양의 고대 토기 파편들이 연달아 발견되며 폴리네시아인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단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고고학자 기포드와 셔틀러는 뉴칼레도니아 유적에서 발굴된 3,000년 전 토기 문화를 라피타 문화라 이름 붙였고 이 유물들은 폴리네시아인의 기원을 추적하는 핵심 증거로 주목받게 됩니다. 라피타 토기는 주로 멜라네시아에서 발견되지만 학자들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대만과 중국 남부에서 출발한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확산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오스트로네시안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을 가리키는 것으로 혼동하기 쉬우나 오스트랄은 남쪽, 네시아는 섬을 뜻하는 라틴어로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언어 집단을 지칭합니다. 일례로 대만 원주민어로 눈을 뜻하는 바타는 사모아, 하와이,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한 발음을 공유하죠. 현재 대만 인구 대부분은 한족이 차지하고 있지만 과거 아미족, 아타얄족, 파이안족, 부는족과 같은 대만 원주민의 외형은 동남아 사람들과 더 유사했습니다. 실제 푸젠성 양다오 섬에서 발견된 8,000년 전 유골은 동남아 해양민족의 특징인 하플로그룹 2에 속하며 대만 샤오마 동굴의 6,000년 전 여성 유골 또한 현대 필리핀 네그리토와 높은 상관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과거 대만 원주민은 언어 생물학적으로 중국 대륙보다 동남아 해양 집단과 훨씬 가까우며 초기 오스트로네시아 집단의 원형이자 직계 후손에 해당합니다.
대만 기업 모델을 주장한 대표학자 피터 베루드에 따르면 오스트로네시아 집단의 확산은 크게 4단계를 거쳤습니다. 대략 5천년 전 대만에 거주하던 초기 오스트로네시아 집단은 남쪽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3,500년 전 뉴기니 북부와 비스마르크 군도에 도달하였고 파푸아계 사람들과 유전적 문화적 융합을 이루며 새로운 라피타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라피타 문화 집단은 더욱 동쪽으로 진출하여 3,000년 전 피지, 톤가, 사모아에 정착하였고 폴리네시아인의 정체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이후 긴 공백기를 거친 후 폴리네시아인은 8에서 12세기 동안 하와이와 이스터섬, 뉴질랜드의 광대한 삼각벨트를 차례대로 개척하며 위대한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만 기업 모델의 시작점으로 언급되는 5천년 전 다펑콩 문화는 대만과 중국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석기 해양 문화입니다. 같은 시기 양쯔강 하류 지역에는 허무드 문화와 마자방 문화가 발달했었고 이들 내륙 문화권과 대만섬 사이에는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졌죠. 다펑콩 문화 사람들은 끈으로 눌러 찍은 문양으로 장식한 붉은색 흑칠 토기를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토기 양식은 라피타 토기의 핵심 특징인 톱니 모양 색인 문양의 프로토타입으로 평가됩니다. 다펑콩 문화 사람들은 벼농사를 기반으로 그물과 작사를 이용한 어로 활동을 병행하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돌도끼를 사용해 튼튼한 통나무 가누를 제작했습니다. 돌도끼는 통나무 내부를 파는 데 적합한 끌 형태가 많았으며 실제 목재 절삭 과정에서 형성된 평행한 마모 흔적이 확인됩니다. 비록 대만에서 배 유물이 발견된 적은 없으나 항저우 카오차에서 출토된 8,000년 전 카누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선박 제작 기술이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도쿄대 연구진은 돌도끼로 나무를 베고 속을 파내 직접 통나무 배를 제작한 뒤 3일 동안 항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죠. 또한 학자들은 다펑콩 문화 사람들이 대만 해협의 거친 파도와 해류를 극복하기 위해 아웃리거 카누를 개발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아웃리거란 자전거 보조바퀴처럼 배 옆에 부착하는 부표장치로 원거리 해양 이주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핵심 기술입니다. 발전된 항해술과 농경 기술을 갖춘 초기 오스트로네시아 집단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여러 섬들로 퍼져나갔고 동남아 해양 신석기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필리핀 누손섬 락사바란 유적에서 출토된 4,000년 전 붉은색 흑칠토기와 옥장신구, 가축대지는 대만에서 유래한 문화적 연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동남아 해양 신석기 문화인들은 열대환경의 습기와 해충,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말뚝 위에 집을 지은 고산가옥에서 거주했습니다. 이들은 빵나무, 토란, 얌, 바나나, 코코넛, 사탕수수 등 열대작물을 재배했으며 돼지, 개, 닭의 가축 사육과 어업 활동을 통해 식량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닭은 오스트로네시아 집단의 확산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생물학적 지표입니다. 동남아 적세기하계의 디유전자 계통은 해양 이주를 따라 멜라네시아를 거쳐 멀리 이스터섬까지 폴리네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닭은 좁은 배 안에서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달걀과 고기를 제공하는 유용한 단백질 자원이었죠. 이외에도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원산지인 닭나무는 오스트로네시아 집단의 확산 경로와 문화적 연결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강하고 질긴 닭나무 석유는 동남아 해양 문화에서 끈과 바구니, 직물 재료로 쓰였고 폴리네시아 지역으로 전파된 후 타파천을 제작하는 주 원료가 되었습니다. 타파는 옷감뿐만 아니라 의뢰용품, 부와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활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폴리네시아 전역에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죠. 동남아 해양 신석기인들은 대략 3,500년 전 뉴기니 섬 북부 해안과 비스마르크 제도, 나아가 괌 사이판까지 진출하며 라피타 문화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들의 확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장자 상속 원칙의 사유 간섭이 제시됩니다. 상속권을 갖지 못한 차남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 새로운 정착지를 개척해야 했을 것입니다. 라피타 문화는 비스마르크 제도에서 시작하여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뉴칼레도니아를 거쳐 피지, 통가, 사모아로 확산되는 광범위한 고대 문화권을 형성했습니다. 라피타 문화의 확산은 동남아계의 주민과 기존 파푸아계 원주민 간의 유전적 문화적 융합 과정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바누아투는 이질적 두 혈통이 활발하게 뒤섞이던 교차점에 해당하며 오늘날 멜라네시아인의 뿌리를 엿볼 수 있는 주요 라피타 유적들이 위치하죠. 바누아투 테오마 유적의 3000년 전 초기 라피타 인굴은 동남아계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파푸아계 유전자는 3% 이내로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멜레타 프린스 유적의 2300년 전 후기 라피타 인굴은 파푸아계 유전자 비율이 95%로 껑충 뛰어오른 극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즉, 바누아투에서 라피타 문화가 연속적으로 유지되었음에도 불과 수백 년 사이에 동남아계 인구 집단은 빠르게 희석되고 파푸아계 집단으로 대체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유전적 역전 현상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파푸아계 집단이 계속해서 유입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당시 바누아투로 건너온 파푸아계 집단이 대부분 남성이었던 탓에 Y 하플로그룹 부계 유전자가 훨씬 더 빠르고 압도적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반면 뉴기니에서 멀리 떨어진 사모아의 경우 동남아계 유전자 75%, 파푸아계 25% 정도로 구성되며 멜라네시아인과 비교했을 때 외형 또한 아시안 느낌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피타 문화 사람들은 부싯돌과 흑요석, 돌도끼, 조개 껍질과 같은 필수 자원을 교환하기 위해 여러 섬들을 오가며 활발한 해상 교역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몰래나 가마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토기를 빚어 조온에서 구워냈으며 산호모래를 혼합해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라피타 토기는 주로 달걀형 항아리나 바닥이 평평한 접시 형태를 띠는데 조리용이 아닌 음식을 저장하거나 담는 용도로 사용하였죠. 날카로운 각인 도구를 활용해 기하학적 패턴이 반복되는 톱니 문양을 정교하게 새겨넣었고 규칙적이고 엄격한 디자인 체계를 따랐습니다. 특히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섬들에서도 거의 동일한 양식의 디자인 문법을 공유하는 점은 라피타 문화 집단 간의 끈끈한 정체성과 활발한 교류를 방증합니다. 라피타 문양의 전통적 상징성은 폴리네시아인의 문신과 타파천 문양, 목조과 기술로 계승되어 오랫동안 명맥이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 섬들 간의 교류가 약화되고 지역별로 독자적인 토기 양식이 형성되면서 고대 라피타 문화는 표면적으로 종언을 맞이했습니다. 멜라네시아 지역에서는 점토를 덧붙여 장식한 망가시 양식이 발전한 반면 피지 톤과 사모아의 폴리네시아 관문 지역에서는 장식이 거의 없고 실용적인 폴리네시안 민무늬 토기로 전환되었죠. 이후 1000년 이상 긴 휴지기가 이어졌는데 이는 문화적 공백이 아니라 원양 항해술과 사회체계가 성숙되는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이었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마을 공동체는 점차 계층화된 족장 사회로 변모하였고 대규모 항해와 이주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원주민 항해사 투파이아는 사모아의 대표섬 사바이를 모든 섬들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사바이와 하와이키는 모두 조상의 고향이자 영혼이 돌아가는 성스러운 땅을 뜻하는 동일한 어원을 공유하죠. 흥미롭게도 현대 유전학과 언어학 연구 역시 폴리네시아 삼각 지도로의 본격적 확장이 사모아를 거점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사모아는 지리적으로 태평양 중앙부에 위치하며 주요 두 섬의 전체 면적은 제주도의 1.5배에 달할 만큼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배수가 원활한 현무암 토양 덕분에 토란, 얌, 빵나무 재배가 가능하였고 인구를 부양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모아인은 전통적으로 건장한 체격과 강인한 신체 조건을 지닌 민족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드웨인 존슨과 마크 헌트, 여러 NFL 선수들의 사례에서 쉽게 확인되죠. 이러한 신체 조건은 장거리 해양 이주 과정에서 환경 적응과 개척자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과거 노예무역에서 체격이 좋은 이들이 선발되고 혹독한 이주 환경을 견뎌낸 생존자들이 미 대륙에 도착했던 것처럼 일종의 유전적 병목 현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제임스 닐의 전략 유전자 가설에 따르면 초기 사모아 이주민들은 긴 항해와 기근의 극한 상황 속에서 높은 체지방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실제 사모아인의 약 25%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특이 유전자 변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멀리 하와이와 이스터섬, 뉴질랜드까지 진출할 수 있었는지 폴리네시아 항해술의 구체적 방법론과 이스터섬 원주민의 유전적 기원을 둘러싼 흥미로운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